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왁자지껄한 상업고을 소백골에 대대로 만석군을 지내온 집안의 장녀 설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물을 불리는 재주가 탁월하기 그지없던 설매는 아비에게 그 신통한 재주를 인정받아 집안의 아들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끼니 한번 제대로 때우는 것이 최대의 수건이었던 또래와는 달리 머리가 굵어지기도 전에 제 앞으로 달아놓은 재물이 어마어마하였으니 설매에겐 천하가 너무도 손쉬워 보이기만 하였지요. 피는 속일 수가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 아비의 생전과 마찬가지로 이 설매의 탐욕 역시 도무지 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리쌀을 놓는 방식으로 가난한 집에 코딱지만한 밭대기를 취하고 고리채를 융통하여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짜낸 피눈물이 고을 하천을 이룰 만큼 지독하기 그지없었지요. 그 악명이 하늘을 찔러 고을 사람들의 평판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만 설매는 그런 것일랑 일절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쌓이는 곡간과 진귀한 보물로 미어터지는 창고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을 미천한 버러지들은 그저 제 입에 쌀이라도 한 툴 더 넣으려 저리들 아우성이니 원. 이처럼 설매에게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일말의 신경도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끝간데도 없이 재산을 불려나가던 어느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설매가 안방에서 자신에게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의 목록이 적힌 장부를 바라보며 욕심 그득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웃고을에 살고 있던 장사꾼 창령이 설매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문안부터 올리겠습니다. 여사라는 호칭은 대대로 충효가 있으며 식견이 높고 지식이 원대한 여성을 호칭하던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장사꾼으로 잔뼈가 굵던 창령이 설매를 추켜 세우기 위해 일부러 그리 호칭한 것이었지요. 오오라. 그래. 자네는 비단장수로 제법 재미를 보았다던 그 창령이 아닌가? 그래. 내게는 무슨 일로? 인사를 건넨 창령을 곤채만채한 설매가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곡식이나 금전을 융통하는 용무 외에는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년으로 소문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창령을 떠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본에 좋은 입질이 있어 그 자금을 좀 융통할까 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금. 자금이라? 헌데 자네, 내가 담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자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는 바겠지? 설매가 쌀쌀맞은 목소리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창령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 담보물로 무엇을 내어놓으면 만족하실런지요? 내 알기로 자네가 가진 것이 필요한데 과연 무엇을 잡아두어야 안심일지? 설매는 대놓고 창령을 얕잡아 보는 어투로 그의 자존심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창령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상인으로 잔뼈가 굵은 몸이었기에 거래에 앞서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초심자의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십니다. 여사님, 비루하지만 제가 가진 전답을 담보로 내어놓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창령의 말에 설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전답이라면 상당한 알짜배기로 토질이 비옥하고 해마다 풍년이기로 소문나 설매도 내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였어요. 에헴, 내 이번만은 특별히 그 정도 선에서 돈을 내어주겠네. 설매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 차용증을 작성하고는 창령이 요청한 만큼의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가자
설매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창령에게 고리로 취할 이자보다도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담보로 잡아둔 전답을 몽땅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내 몇 년간 저놈의 땅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보고 있었거늘 일이 알아서 찾아와 주니? 분명 하늘도 이 설매의 편이로구나. 설매의 표독스러운 웃음이 대청마로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창령은 설매에게 융통한 금전을 미천으로 그 길로 전국 각지를 돌며 좋은 비단을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물량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높은 시세로 내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여온 비단을 자신의 창고에 소중히 쌓아두고 때를 기다리며 창고 겹겹이 자물쇠를 걸어두었습니다. 창령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보물이요. 목숨줄이로구나. 모쪼록 내년까지 잘 부탁한다. 창령은 창고를 둘러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삼경의 어둠이 천지를 뒤덮었을 때였습니다. 창령의 비단 창고로 사람 형체의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설매의 사주를 받고 당도한 신복들이었지요. 그럼 여보게들, 어서들 시작하자고. 신복들은 창령의 창고 안쪽으로 준비해온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삼경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창고 속에다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어야 하네. 다들 아시겠는가들? 이를 깨일래 했다간 설매 그 망하려 편 내에게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야. 영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 정신들 단단히 차려야 하네. 그들은 모두 설매에게 고리로 곡식이나 재물을 빌린 자들이었습니다. 설매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더러운 일을 맡아서 처리해줄 졸개들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뜩찮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날마다 밤이슬이 내려앉은 삼경이 되면 창령의 비단 창고로 모여 환풍통 너머로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비단의 시세가 눈에 띄게 올라 물량을 풀 시기가 되었음을 깨달은 창령이 비단 창고로 향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본 그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만 같았지요. 창고 안에 쌓여있던 비단은 곡식 나락들 때문에 생겨난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그나마 곰팡이가 슬지 않은 것들은 나락을 주워 먹기 위해 들어선 쥐떼에게 갈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니까요. 멀쩡한 비단은 반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오? 대체 이 곡식들이 왜 창고 안에 널브러져 있는 게야? 창령은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모두 허사로 물거품이 되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날부터 설매의 빛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창령의 집을 찾아온 설매의 집사는 빌린 돈을 내어놓으라며 울음장을 놓아댔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더 달라 전해주시오. 내일단 멀쩡한 비단들을 처리하여 급전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외다. 어허,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저 우리 마님이 지시하신 대로 돈만 받아가야겠으니 썩 내놓으시게. 지금 당장은 먹고 나 뒤집어질래도 한 푼도 없는 것을 어쩌겠냔 말이오. 제발 사정을 좀 잘 전해주시오. 창령의 통사정에도 집사는 아나무인의 태도로 그를 핍박할 뿐이었습니다. 집사는 창령의 살림살이를 한바탕 헤집어 놓은 뒤 다음번 찾아올 때에는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단단히 일러두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을 독촉에 시달려 창령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쯤 누군가가 창령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시오.
내 그동안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려 하였으나 양심이라는 놈이 나를 흔들고 괴롭히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왔소이다. 그는 창녕의 창고에 곡식 나락들을 던져넣던 설매의 졸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간 창고에서 버려왔던 수작들과 그것이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들려는 설매의 계략임을 몽땅 알려준 졸개는 창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오. 나도 설매 그 여편네에게 고리로 잡혀있는 빚이 산더미로 불어난 신세라 어쩔 수 없이 그 여편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엔 없었다오. 나를 관아에 넘기든 여기서 당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지도곤을 놓던 내 상관치 않겠소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창녕은 밀려드는 화의 부하가 치밀었으나 이미 벌어진 일이요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쩌겠나 싶어진 마음에 창녕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재물을 이용하여 제 뜻대로 부린 설매가 원흉이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일어서시오. 괘씸함이 밀려와 곰곰 생각에 잠긴 창녕이 이내 무엇인가 떠오른 듯 번뜩이는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리 참회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금연전에 대고 어찌 모진 말을 하겠소이까. 내 본시 성인군자가 아니라 열불이 터지기는 허나 이 또한 하늘의 뜻 대신 내 청이나 하나 들어주시오. 지금부터 며칠 뒤에 설매 그 여자의 집으로 가 소식 하나만 전해주시면 돼요. 나를 만났다는 것은 꼭 비밀로 붙이시고 말이오. 그렇게 졸개와 비밀의 약조를 마친 창녕은 그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졸개가 약속대로 불이 나게 설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외쳤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작년 그 지가 말입니다요.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창녕, 그자가 뭘 어쨌다는 게야?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그만 스스로 불귀의 객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지 뭡니까요? 아니, 뭐야? 오호라, 드디어 이놈이? 설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창녕의 안위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담보로 내건 땅만이 목적이었기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세였습니다. 설매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음을 자축하며 장롱에서 창녕에게 받아두었던 차용증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 앞장서시게. 가서 그놈의 땅을 모조리 뺏어와야지? 내 돈을 떼먹고는 저승으로도 편히 갈 수 없을 게야. 내가 어디 나의 피 같은 돈을 떼일 사람이던가? 그렇게 초상집으로 쳐들어가 차용증을 흔들어 보이며 기어코 담보로 내건 땅을 모조리 빼앗아온 설매는 쾌재라도 부르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을 때 그야말로 동네가 야단이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창녕이 성불하지 못하고 관 속에서 뛰쳐나왔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소식은 설매에게까지 당도했습니다. 아니 마님, 땅까지 파고서 묻으려던 관에서 뚜껑을 열고 뛰쳐나왔다지 뭡니까? 온 동네가 지금 창녕, 그 작자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요. 염을 하여 상여까지 내보냈던 자가 관 속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어디 보통 큰일입니까? 게다가 저승에 당도했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남은 채로 돌아왔다지 뭡니까? 뭐라고? 저승 땅을 밟았다가 현세로 돌아온 데다 그 기억이 또렷하다 이 말이렸다? 아이고, 예, 창녕이 저승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가히 천기누설급이라 다들 어마어마하다고들 하더구먼요. 그 말을 들은 설매는 콧구멍이 실룩였습니다. 기가 막힌 돈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잘만 구워 삶으면 황천의 귀중한 정보들을 빼낼 수 있단 말 아니겠는가? 이거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지. 창녕, 그놈에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더 꼬이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자의 집으로 향해야겠네. 그리하여 그녀는 창녕의 집까지 한 걸음에 당도했습니다.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몰골의 창녕이 반쯤 풀려있는 동공으로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애써 반갑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자네의 소식을 듣고 이리 달려오는 길이네. 그래, 저승길에 섰다 다시 돌아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린가. 설매의 말에 창령의 눈동자가 휘릭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향해 섬뜩한 시선이 꽂히고 있었지요. 지은 죄가 있으니 어디 그것을 견뎌내기 쉬울 리가 있었겠어요? 설매는 뒷걸음을 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애써 감싸주었습니다. 허나 그녀 역시 이대로 물러설 위인은 아니었지요. 여사님, 이윽고 창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이 본의 아니게 저승길에 올라 며칠간 머무르다 왔습니다. 그 소식은 들었다네. 내 마침 그것 때문에 이리 자네를 찾아왔지 않은가. 저승사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착오가 생겨 제가 오게 된 것을 사과하며 제법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의 말을 들은 설매가 화색을 띠며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래. 자, 저기 말일세. 저승이 어떠하던가?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게나. 잔뜩 호기심 서린 질문에 창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간장이 탔던 설매가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내 그간 자네에게 섭하게 군 것 때문에 그러는가? 자네의 땅도 다시 돌려주겠네. 그러니 그 저승 이야기나 좀 들려주게나. 천기누설이 될 정보가 있냐? 이 말이지. 라고 묻자 창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지 않으시는 편이 더 좋으실 겁니다. 몸이 달아 안달이 난 설매가 조르고 졸라 본대로 이야기해달라 사정하니 창령은 속으로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승에는 커다란 노역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몽땅 이승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승에서 쌓은 행실대로 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여사님 명패가 달린 노역장도 보았지요. 사방이 불지옥에 오랑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처망들이 쇠도리깨를 들고 반 시즌마다 매타작을 하며 죽도록 일을 시키더군요. 염라대왕 말씀이 여사님께서는 저승에 도착하는 즉시 좋기 3천년은 노역을 해야 할 팔자라 하셨습니다. 뭐야? 눈이 휘둥그레진 설매는 넋이 빠져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승에 오르면 그 지옥에서 3천년을 몽둥이 맛을 보며 노역을 치러야 된다는 소리인가? 염라대왕께서 하신 말씀이니 틀림은 없을 게지요. 아마 다음 달 깨면 저승사자들이 여사님 집으로 찾아갈 겁니다. 설매의 얼굴이 보기 좋게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아직 죽을 수 없다면서 저승을 다녀온 창령이라면 그것을 막을 방도를 알고 있지 않냐며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지요. 설매가 제 뜻대로 반응하자 창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짐짓 모르는 채 대꾸했어요. 천기를 누설하면 저는 다시 지옥으로 끌려간데 제가 왜 그것을 말해드려야 합니까? 이보게, 내 이렇게 사정하겠네. 제발 좀 알려주시게. 창령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만냥입니다. 저도 천기를 누설하는 위험이 큰 바, 제 목숨값은 받아내야지요? 그러니 제게 가져가신 전답과 추가로 만냥을 내어준다는 약조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이구만요. 평소라면 콧방귀를 뀌었을 설매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지옥에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갈 날만을 기다리며 불지옥을 데워놓고 있다는 소리에 설매는 이미 혼비백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뜸도 들이지 않고 대꾸했어요. 알겠네.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어서. 제발 내가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시게나. 설매가 돈표 어음을 작성해 건네주며 외쳤지요. 돈표를 받아든 창령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켠 후 설매의 귀에 귓속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령의 귀띔을 주의 깊게 듣던 설매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창령이 그녀에게 해준 말은 그간의 악행을 중단하고 사람들에게 빼앗아 끌어모았던 재물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만이 설매가 살아날 구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설매는 창령의 귀띔을 철석같이 믿고 고을 사람들에게 장리로 찬탈한 논밭과 쥐어짜낸 고리채와 이자를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밤마다 저승사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려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지요. 시름시름 앓으며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퀴골이 상접하기를 몇 해째. 결국에는 재발이 저린 탓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하더니 그만 황천에 객이 되고 말았답니다. 한편 자신의 초상을 위장하여 연극을 펼쳐 보기 좋게 설매를 골탕 먹였던 창령은 그녀에게 얻어낸 만냥을 굴려 고을 사람들과 합심하여 다시 장사로 일어서니 그의 소환과 설매의 수탈에서 해방된 마을 사람들의 조력이 더해져 나날이 그 성세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자 어느덧 창령의 상단과 그가 속한 고을은 후대에 걸쳐 비단거래 요충지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한편 눈을 감아 저승에 당도하게 된 설매, 그녀는 차가운 바닥위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몸을 일으켜보니 그녀의 앞에 염라대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랬습니다. 창령은 거짓으로 설매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댔으나 저승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내가 기어코 저승으로 당도한 것인가? 참으로 저승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었구나. 염라대왕을 마주한 설매는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를 보며 씩 웃고는 입을 열었지요. 정신이 든 모양이로구만. 먼 길을 오느라 제법 고생했을 테니 자, 이 차나 한 잔 들어보시게나. 옥황상제의 말에 주변에서 그의 처사들이 나와 설매에게 차를 내어놓았답니다. 잔뜩 긴장해 있던 설매는 생각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따뜻하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 분명 내 눈을 감기 전에 창령의 귀띔대로 사람들에게 어진이를 베풀고 운덕을 쌓았으니 내가 고초를 겪을 리 없지. 그렇고 말고. 설매는 염라대왕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차를 들이키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찻잔 속의 내용물이 매우 혼탁하고 시커멓기에 찻잔의 바닥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전의 의심을 버리지 못했던 설매는 염라대왕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찻잔을 바닥에 쏟아 몰래 차를 흘려버렸지요. 잠시 후 설매의 찻잔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염라대왕이 처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차를 다 마신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무릎 꿇려라. 염라대왕의 명을 들은 처사들이 설매에게 다가가 우악스럽게 그녀를 바닥으로 짓이겨 버렸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영문을 모르던 설매가 눈만 껌뻑이는 사이 염라대왕은 품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어 펼치더니 그곳에 적힌 것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생전 설매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잘못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설매가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단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설매는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지요. 염라대왕 앞에 넙죽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은 이후 말했습니다. 내년은 생전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삶을 마감하기 전 잠시 행했던 선행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라구나. 여봐라, 전년을 자신이 지은 죄만큼 뼈저리게 느끼도록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호통에 설매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고 그곳의 불구덩이에 빠지자마자 그 뼈가 산산이 부서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설매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매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지만 그녀가 정신을 잃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형벌이 다시 진행되었지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하며 도망칠 수도 없는 끔찍한 지옥 속에서
40여일을 보내게 된 설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염라대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하루가 100년 같은 형벌 속에서 그녀가 평생 가지고 있던 오만함과 불손함이 모두 씻겨내려간 설매는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요. 대왕님,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지옥으로 다시 보내지만 날아주십시오. 하지만 염라대왕은 엄한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아직 내년이 지은 죄의 절반도 다 탕감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니 시작토록 하라. 너는 앞으로 내가 인간이었다는 전생의 기억을 잃고 고통받는 삶 속에서 그 업보를 씻을 때까지 환생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여 그녀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설매가 울며불며 끌려간 곳은 커다란 구덩이 앞이었습니다. 그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라곤 없고 희뿌연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녀가 잔뜩 두려움에 빠져 덜덜 떨고 있으려는데 처사들은 더는 생각할 틈도 없이 설매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던 설매는 영원 같은 시간 동안 추락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설매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집더미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귓가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떠 그곳을 보니 마국간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사내들 몇몇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말로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몽땅 잃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내 스스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온전함에 의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에게 건넸던 차가 바로 기억을 지워주는 약이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쏟아버렸기에 이렇듯 기억을 유지한 채 환생길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말의 울음소리만 날 뿐 사람의 언어를 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놈의 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난리법석인 게야? 이놈 얌전히 있지 못하겠느냐? 사내들은 성을 내며 말이 된 설매의 엉덩이를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엄청난 통증을 느낀 설매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사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설매는 한참 동안이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눈물로 지새던 시간은 더욱 흘러 어느덧 설매는 튼튼한 앞말로 자라났어요. 그녀의 몸집이 커지자 주인은 흡족해하며 그녀를 마국간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제야 제법 쓸만하게 자랐구만. 주인은 그녀의 등으로 안장을 올리며 고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올라타 고삐를 거세게 잡아당겼지요. 난생 처음 제 등으로 사람을 업다시피 한 설매는 깜짝 놀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주인을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돌연 채찍을 꺼내 들더니 마구잡이로 설매를 후려치기 시작했지요. 이 건방진 녀석이 맞아야 말을 들을 모양이로구나. 그렇듯 사정없는 채찍질에 설매의 엉덩이는 살을 내는 통증에 뒤덮였고 설매는 비명을 지르다가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는 대로 얌전히 그의 명에 따랐지요. 그 다음 날부터 설매는 날마다 주인을 태우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리느라 혹사당한 몸이 부서질 듯 괴로웠지만 주인의 매질이 두려워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나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주인 사내가 아닌 마국간지기가 설매를 관리할 때였습니다. 그나마 말을 재산으로 여겨
대접이라도 하던 주인과는 달리 마구간지기들은 안장도 없이 설매의 등에 올라타 두 다리로 그녀의 몸통을 조이고 걷어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걷기조차 힘든 마당에 그토록 몸통을 죄며 배를 걷어차기까지 하니 실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매가 종일 달려 지친 몸으로 정신없이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맛이었지만 이마저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기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여물을 씹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면 제 아무리 염라대왕이라도 더 이상 벌을 줄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지요. 말의 몸으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해봐야 실컷 얻어맞기만 하였으니 환생하면 좋은 곳 좋은 생을 보장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설매는 그날부터 여물을 끊어버렸지요. 매질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물을 끊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녀는 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승을 향한 설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염라대왕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뜬 설매를 본 염라대왕은 천지가 뒤흔들리는 불호령을 내렸지요. 감히 내년이 마음대로 형벌을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마저 던지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여겼더냐?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주위에서 처사들이 달려나와 육모방망이로 설매를 사정없이 맷짐질 놓는 것이었어요. 대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고통에 못 이긴 설매가 힘겹게 외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손짓을 하였고 처사들은 축 늘어진 설매의 발목을 잡고 또다시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구덩이 속으로 던져진 설매가 비명을 지르는 것도 잠시, 그녀가 눈을 떠보니 웬 따스한 털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좁고 지저분한 계집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설매의 이번 생은 다름 아닌 개로 환생한 것이었지요. 맙소사! 말도 비참하기 그지없었거늘. 심지어 이번에는 계란말인가. 설매는 또다시 곡기를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번에도 그리한다면 염라대왕이 무슨 벌을 내릴지 두려웠기에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벌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나마 걔는 사람이 등 위에 타고 다닐 일은 없겠지. 설매는 주인이 내어주는 찌꺼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강아지의 티를 벗고 장성한 성체가 되자 주인은 우락부락한 스케를 집어넣어 그녀를 다른 개와 짝짓기까지 하게 만들었지요. 밀려드는 비참함과 참담함에 이를 악물고 버틴 설매는 수차례 계속되는 짝짓기로 새끼를 베게 되었습니다. 7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들을 낳게 되자 설매는 인간일 때에도 맛보지 못했던 희열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제 뱃속으로 낳은 강아지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현생의 고통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새로운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져 어미로서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나의 형벌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며 안심하고 있던 차였어요. 어느 날 계집으로 주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설매는 늘 하던 대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새끼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고민하는 얼굴이었지요. 설마. 설매는 주인이 제 새끼들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납게 짖으며 주인에게 맞서 새끼들을 감싸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놈의 개새끼가 미쳤나? 감히 어디다 대고 이를 드러낸다는 것이야? 화가 난 주인은 발로 설매를 거칠게 걷어차고 밀쳐내며 새끼 한 마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설매는 화가 치밀어 주인의 발을 콱 물어버리고 말았지요. 으악, 이놈이!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주인을 물어?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물러나는 듯하였으나 이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와서는 설매를 마구잡이로 때려 눕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매질을 해댄 탓에 설매는 초주검이 되어 축 늘어졌고 주인은 씩씩 콧김을 뿜으며 설매를 발로 밀쳐내고는 새끼 하나를 가져갔지요. 아, 안 돼. 설매는 온몸에서 밀려드는 지독한 통증에 곧 숨이 멎을 참이었음에도 제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새끼에게 눈을 떼지 못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통곡하던 설매가 정신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또다시 저승의 염라대왕 앞이었지요. 염라대왕이 어김없이 그녀에게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연, 또다시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다니! 그러자 설매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대왕님, 억울합니다. 저의 소중한 새끼를 데려가려 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왕님, 내어주신 차를 몰래 버린 것은 참으로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왕님, 차라리 저의 기억을 지워 축생의 삶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끼와 생이별을 하는 고통만큼은 느끼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매가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빌자 염라대왕의 눈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그저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걷어차이며 매질을 견디고 쉬지도 못하고 달리며 너의 몸을 희생하여야 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느냐?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끼와 생이별을 하며 그들의 손에 너의 새끼를 내어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떠하였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차라리 제 한 몸 불타는 것이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는 풍족한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뺏고 사람을 시켜 그들을 매질하였으며 또한 가진 이유를 만들어 그들의 자식마저도 너의 돈벌이에 이용하였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느껴보았느냐? 100번, 1000번 느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시고 한낱 미물로 태어나게 만들어 남은 형벌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매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였지요. 처사들에게 끌려가는 설매는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또한 한 번 본 것은 있는 법이 없었지요. 주변에서도 신동이 태어났다며 그녀를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모자람 없이 자라보아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지니고 있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매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다 꾸짖지 않았지요. 항시 예를 갖추어 사람을 대했고 또한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미물까지 굽어 살펴 생명을 중하게 다뤘습니다. 말을 소중히 대했고 새끼를 낳은 개를 어여삐 여겼지요. 그리하여 설매는 제게 주어진 두 번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과 동시에 일전 자신의 과오처럼 사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앞장서 많은 이들의 귀감을 사 칭송받으며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충청도 공주 땅에 제법 뼈대 있는 무관 가문의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막내 여식 옥섬은 고을서 두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의 유명한 왈가닥이었지요. 타고난 기질이 사내의 것이라 행동거지에 막힘이 없고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 우물쭈물하는 것을 멀리하였습니다. 양반집의 규수로 단정한 품행과
조신한 언사, 그리고 감추고 인내하며 순종적인 모습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옥섬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했던 옥섬에게는 조선팔도에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잔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결국 옥섬은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겠다는 일념으로 노자로 삼을 패물들과 엽전이 든 보따리를 꾸려서는 야밤중에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험하고 무시무시한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그녀의 삿된 호기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당장의 한양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만 당도할 수 있는 고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직접 제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싶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무관가문이라 어려서부터 익힌 무예로 제 몸 하나 정도는 건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한몫했습니다. 답답하게 집안에만 갇혀서 얼굴도 모르는 집안의 사내에게 떠넘기듯 시집이나 가서 사는 것은 내 성미에는 정말 맞지 않는 인생이야. 이참에 오늘을 내 견문을 넓히는 여정의 첫걸음으로 삼도록 하겠어. 당차게 소리친 옥섬은 씩씩한 발걸음을 옮기며 배 위로 몸을 실었습니다. 생전 처음 배를 타고 넘실거리는 강물을 건너 건넌마을의 나루에 도착하자 옥섬은 속이 울렁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우욱, 세상에 배라는 것이 이토록이나 힘겨운 것이라니. 나의 역사적인 첫 모험의 시작부터 이리 모양 빠지는 꼬락서니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2번 다시 타고 싶지가 않구나. 그녀가 숨을 고르며 나루에 앉아 잠시 몸을 쉬고 있으려는데 어디선가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놈 잡아라! 옥섬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니 술라군들이 웬 사내 하나를 뒤쫓느라 역정을 내고 있었지요. 사내는 힘겹게 뜀박질을 하며 내달리는 모양새로 점점 옥섬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 사내가 어찌하여 내 쪽으로 오는 거야? 옥섬이 당황하여 허둥대는 사이 쫓기던 사내는 어느새 옥섬의 앞까지 당도하더니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 초면에 면목 없으나 부디 이것을 좀 숨겨주시오. 뭐시? 아니 이보시오? 사내는 거의 반강제로 옥섬의 소매춤에 무언가 묵직한 것을 밀어넣고는 그 길로 나루의 반대편 골목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술라군들은 우르르 뛰어가며 사내를 뒤쫓았고 영문을 모르는 옥섬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제 옷소매에 손을 넣어 사내가 맡긴 물건을 꺼내보려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작자와 한패인가? 저놈이 무엇을 맡기고 도망간 게지? 등 뒤에서 술라군 한 명이 옥섬의 손목을 잡아채더니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지요.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사내요? 나 역시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해 보려던 것뿐이란 말이오. 그러자 술라군은 어림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고는 우악스러운 손길로 옥섬의 소매춤을 뒤지며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옥놀이개에 장식이 달린 고급스러운 은장도가 떡하니 나왔지요. 이것 좀 보시게. 이래도 시침을 뗄 작정이더냐? 도망간 놈과 한패로구먼. 훔친 작물을 이리 건네주고 도망간 것을 보니 아니 되겠다. 이보시오. 오해라고 하질 않소. 나도 아까 그 사내가 왜 나에게 이것을 주고 달아났는지 도통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오. 시끄럽다. 거짓을 고하다니 배짱도 좋구만. 어디 초소에 끌려가 투옥되어서도 거짓부렁이 나오나 두고 보자. 술라군은 옥섬의 변명을 들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제 동료에게 손짓을 하더니 그대로 옥섬을 잡아 포박하고는 술라군 초소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새끼줄에 엮은 굴비의 모양새로 대롱대롱 초소로 끌려온 옥섬. 다른 자들이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닥친 시련과 해괴한 사달에 오금이 저려 벌벌 떠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옥섬은 오히려 모험을 떠난 시작부터 장황이 펼쳐지는 예상 밖의 전개에 잔뜩 들떠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야밤중에 술라군들의 초소에 끌려와
여기저기 구경해 볼 일이 어디 있겠나 싶어 그녀는 잔뜩 두근거리는 가슴을 꾹 억누른 채 여기저기 둘러보기에 여념이 없었지요. 옥섬을 잡아온 술라고는 도통 긴장하거나 무서워하는 낯빛이 아닌 이 처자의 태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 잡아온 그대로 초소에 마련된 간이옥사에 하옥시켜버렸습니다. 그놈이 잡혀오면 날이 밝는 대로 신문토록 할 것이다. 엄포를 놓고 돌아가는 술라군의 등 뒤를 바라보며 옥섬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차하면 아버님의 이름을 대고 오해를 풀면 곧바로 풀려나겠지만 그리했다가는 집에서 몰래 도망 나와서는 모험길에 오른 나를 필시 가만두지 않으실 게 뻔하지. 다리 몽둥이를 문지르겠다며 길길이 날뛰실 것이야. 당분간은 사정을 지켜보며 버텨보아야겠다. 그렇게 옥섬이 옥사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며 처음으로 겪는 경험에 잔뜩 설레다 밤이 늦어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바깥이 요란하여 시끄럽게 옹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렁이는 모양새에 잠에서 깬 옥섬이 두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지요. 나루에서 자신에게 은장도를 건넨 뒤에 도망쳤던 그 도둑사내를 붙잡은 듯 그를 포박하여 초소로 들어오는 술라군들이 보였습니다. 술라군 하나가 옥섬의 앞쪽 옥사에다 사내를 무릎 꿇리고는 말했지요. 네 이놈, 이 여자에게 건넨 이 은장도 어디서 훔쳤느냐? 술라군의 물음에 끌려오는 내내 묵묵부답이던 도둑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훔치지 않았소. 어허, 이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 같은 놈이 어찌하여 이토록 귀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느냔 말이다. 용모방망이로 도둑사내의 배를 쿡쿡 찌르며 술라군이 물었지만 도둑은 입을 다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라조장이 관솔불 옆에서 작물의 은장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은장도 자루에는 정열부인 오병균 처라고 음각되어 있는 글귀가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겠어요. 오병균이라 하면 현재 충청감사로 부임하고 있는 바로 그 오대감이었습니다. 용머리로 장식한 은장도에 놀이개에 달린 옥장식 또한 보통 옥이 아닌 노곡이기에 내 범상치 않다 여기고 있었거늘 과연 오대감댁 부인의 패물이었구나. 참으로 간도 큰 도둑놈이로군. 여봐라, 이 도둑은 우리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의금부로 넘기도록 하라. 그렇게 술라조장과 술라군들이 물러가자 옥섬이 도둑에게 말을 걸었지요. 이보셔요. 밤손님인 댁 덕분으로 내 처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오. 아닌 밤중에 거나하게 홍두깨를 맞아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상하실 생각이시오? 그러자 도둑이 사뭇 미안하다는 표정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내 정말 미안하게 되었소. 당신까지 일이 잡혀오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다오. 당장에 그 은장도를 저들에게 들키면 안 되는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급박하게 숨겨야만 한다는 생각이 앞서 그만 처자를 말려들게 하고 말았구만. 깊은 사연이라는 도둑사내의 말에 옥섬의 눈이 대번에 희번득 별빛을 담아낸 것 마냥 호기심에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사연이라는 것 내게 알려줄 수 있겠소? 사정 청취가 끝나고 만약 부정한 일이 아니라 판단이 되면 내 당신을 도와줄 용의가 있소만? 도둑은 형형하게 눈을 빛내며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옥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에 빠진 듯하였으나 이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자신의 사연을 그녀에게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얌전히 사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옥섬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옥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옥사에 퍼졌고 그녀는 결정했다는 듯 손뼉을 치며 사내를 향해 호언장담하였지요. 역시 집구석에만 매여 있으면 이러한 재미난 세상만사를 즐길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 이보시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가진 출발점은 조금은 의롭지 않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의리와 양심이 내 마음을 움직여버렸구만. 내 책임지고 당신을 도와주겠으니 그 죽상인 얼굴부터 좀 펴시오. 훤칠하게 생겨서는 아깝지도 않소? 그렇게 옥사의 밤이 지나가고
이튿날 날이 밝자 옥사에 갇혀있던 옥섬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라군을 호출했지요.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아니, 죄인 주제에 감히 얘가 어디라고 이리 떠들고 있는 게야? 이제 막 근무를 끝내고 교대 준비를 하던 술라군 한 명이 소란스러운 옥섬의 소리를 듣고 옥사에 들어왔지요. 자, 여보게, 잠시 이리 와. 귀 좀 빌려주시게. 당장 자네의 목이 떨어지느냐 마느냐에 노인 중차대한 문제일세? 옥섬은 희죽 웃으며 술라군에게 으름장을 놓았고 허풍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도 위험이 서려 있는 그 맹랑한 모습에 술라군은 자신도 모르게 옥섬에게 다가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옥섬이 그의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뭔가를 속닥거리자 자지러질 듯 놀란 술라군은 대번에 꽁지가 빠져라 바깥으로 튀어나가더니 이내 술라조장을 불러오기에 이르렀고 술라조장 역시 옥섬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로 관찰 사나리 가문의 막내여식이 맞사옵니까? 맞다면 증빙패를 보여주시지요. 수행하는 하인 하나 없이 홀로 나루에서 방황하다 잡혀왔다 들었기에 쉬이 믿기가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오. 옥섬은 대답 대신 자신의 품에서 가문의 문장이 선명히 음각되어 있는 목쇠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이는 옥섬이 몰래 집에서 나오기 전 혹여나 여정 중에 발생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들고 나온 최후의 보루였지요. 이리하여 신분이 보증된 옥섬은 자신을 하대하고 옥사에 집어넣은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그녀는 풀려난 그 길로 간밤 도둑 사내가 일러준 사연의 주인공이 사는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모험을 떠난 처자정부터 아주 흥미진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넘치니 참으로 살아있는 기분이렸다. 옥섬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신이 나고 즐거워 흥을 주체하지 못한 채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날 늦은 오후 오대감 댁의 포졸들이 포승줄로 묶은 도둑 사내를 끌고 당도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냐? 대청마루 끝에선 오대감 댁 안방마님이 앞마당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포졸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위엄서린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기세에 주눅든 포졸 중 하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서 고했습니다. 지난밤 북문 고갯마루에서 절도를 일삼던 도둑을 쫓아잡고 보니 그의 품속에서 다름 아닌 마님의 은장도가 나왔지 뭡니까요. 이자에게 그것을 추궁하였으나 당최 입을 열지 않고 버티기에 정확한 신문을 위하여 이리 데리고 온 것입니다. 마님. 포졸의 말을 듣고 있던 마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노기가 잔뜩 서린 목소리로 일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놈들! 그 사내는 한낱 잡스러운 도둑이 아니다. 어서 포박을 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렸다. 내 어쩌녁에 잠시 나들이를 나갔다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잃어버려서 그렇잖아도 마음이 상해 심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찾아준 사내에게 감사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도둑으로 몰다니? 예. 아니 그럼 은장도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란 말씀이옵니까? 무엄하구나. 그렇다 하지 않느냐. 내 따로 급진히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으니 어서 그 귀인의 포박을 풀고 썩 물러들 가렸다. 그리하여 포박에서 풀려난 도둑은 자신이 뜻하지 않았음에도 유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마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도둑을 풀어준 포졸들이 모두 물러나 대감집에서 벗어나자 도둑은 대청으로 올라가 마님에게 큰 절을 올리며 읍했습니다. 아니 마님, 어찌하여 포졸들을 물리신 geb니까? 게다가 어찌 저를 위해 거짓까지 고하시고 이리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간밤 그 천인국로할 짓을 벌인 쇳내를 이리 구제하여 살려주시다니요. 내 자세한 이야기는 먼저 당도한 이 처자에게 모두 들었다네. 고개를 드시게나. 그러자 건너방에서 옥섬이 고개를 쏙 내밀며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길이 없던 도둑이
얼빠진 얼굴로 마님과 옥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사이 마님이 온화한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이 처자가 느닷없이 찾아와 이르기를 그대는 옥사에 갇혀서도 끝까지 나와 간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일말의 발설도 하지 않았다지. 문초를 겪을지도 모르는 순간에도 끝끝내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들었네.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쇳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해 한낱 도적질을 일삼는 도둑놈이지만 그럼에도 혹여나 간밤에 제가 저지른 일로 마님께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기라도 하시면 평판이 상할까 걱정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요. 도둑의 말에 마님은 빙긋이 미소 짓고는 그에게 두둑한 전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대를 받아든 도둑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마님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자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이 마주쳐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동시에 지난밤 일을 떠올리게 되었지요. 사실 지난밤 삼경의 시각, 이 젊은 도둑은 밤이슬을 벗삼아 5대 감댁 안방에 잠입했었습니다. 당장에 먹을 쌀 한 톨이 없었던 도둑은 적당히 돈이 될 만한 물건 하나만 걸리면 그대로 달아날 심산으로 간크게도 5대 감댁의 안방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5대 감은 도처에 첩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충청감사로 부임한 이후로는 첩씨를 데리고 작은 살림을 차린 지 오래였습니다. 본가인 이곳에는 발걸음조차 뜸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젊은 도둑은 주인대감이 없는 집이 밤이슬을 맞으며 도둑질을 하기에는 손쉬운 대상이란 판단하에 5대 감댁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숨죽인 채 발소리를 없애고 이곳저곳을 뒤적이던 도둑은 문득 어둠 속에서 비단 속옷만 걸친 채 잠에 빠져있는 안방마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변덕의 바람이 분 것이었을까요? 그간 도둑이 수많은 밤이슬을 맞으면서 이 집 저 집을 털어보았으나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말았으니 들창으로 스며든 금음달빛에 아스라이 비친 마님의 빼어난 음영을 보고는 그만 물건을 훔칠 생각조차 잊은 채로 손을 뻗고 만 것이었지요. 걔 누구인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는 마님을 제지한 도둑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둑은 마님이 빼어든 은장도를 가볍게 빼앗았지요. 젊은 도둑의 한 손이 마님의 두 손을 꽉 잡았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으로 절구대에 머리가 고개를 디밀었습니다. 첩과 기생에 빠져 몇 해째 정실부인인 자신을 나몰라라 버려둔 영감과 그 잘난 합판을 해본 지가 언제였던가요? 권세 드높은 대감집 안방마님으로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채통과 정절을 지키느라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고 버틴 생과부 노릇이 장장 5년이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헉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시작된 도둑의 거센 절구질에 마님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도둑의 목을 힘껏 껴안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젊고 듬직한 도둑이 마님을 연신 누르며 기깔난 운우를 선사하자 5대 감댁은 뇌성병력이 내리치는 듯 대청마루가 뒤흔들리며 지축을 요란하게 흔들어 놓는 밤이 펼쳐졌고 마님은 그날 그리도 염원하던 오랜 소망을 풀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사가 끝난 이후 자신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연신 사과하고서는 전설적인 밤을 선사하고 불이 나게 주랭랑을 쳐버린 이 도둑을 잊지 못하고 수소문하여 찾고 있던 마님. 때마침 술라군들의 옥사를 탈출한 뒤 찾아온 옥섬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도둑에게 모든 사연을 들어둔 옥섬이 해맑게 웃으며 마님에게 제안했지요. 어차피 그 은장도는 조금만 조사를 해보아도 마님의 것임이 알려질 것이고 그리하면 을금부를 통해 이대까지 그자를 압송하여 데리고 올 것이 뻔합니다.
그는 마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입을 무겁게 간수하고 끝까지 한마디도 뱉지 않았으니 잡스러운 다른 소문이 퍼질 우려를 하신다거나 혹여라도 그자의 의리를 높이 사서 살리고 싶으시다면 제 말대로 잃어버린 은장도를 그 사내가 찾아준 것이라 우기시옵소서. 오대감 어르신의 권세와 안방마님의 위엄이 있기에 그리 이르면 포졸들도 다른 소리는 하지 못할 게지요. 일이 된 연유로 옥섬이 귀띔해준 조언을 채택하여 순조롭게 포졸들을 물리고 도둑산에도 얌전히 되돌려받게 된 마님은 깊이 기뻐하며 옥섬에게 감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허우대가 멀쩡한 도둑은 지난밤에 훌륭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 후로도 마님의 간택을 받고는 보름에 한 번씩 밤은 깊어 삼경일째 오대감 댁에 월담하여 안방으로 스며들었고 마님은 생과부 신세를 벗어난 것과 더불어 아무런 잡음 없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도와준 옥섬의 은혜를 치하하며 그녀의 집안에 기별을 넣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왈가닥 여식이 간밤에 모험을 떠나겠답시고 야반도주하여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던 찰나 권세 높은 충청감사의 집안에서 딸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별과 함께 융숭한 재물들을 보내오니 결국 옥섬의 이 가출기는 별탈 없이 마무리될 수가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세 사람은 간간히 모여 다과를 가지며 웃음꽃을 피웠으니 옥섬은 성공리에 끝난 제 모험담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깨달으며 그렇게 다음번 펼쳐질 언젠가의 모험을 기다린 채 두 눈을 반짝반짝 빛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걸린 달이 뿌옇게 내린 빛이 퍼져 있는 옛 조선의 어느 날 밤, 어디선가에서 들려오는 젊은 처자의 한숨 소리가 구슬프게 구름 사이를 찢으며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유난히도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있던 소담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지요. 소담은 요즘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거두어 돌봐주던 미봉댁이 결국 자리에 몸져 누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른바 어머니처럼 모시던 미봉댁은 하늘이 정해준 수명에 다가서 노쇠하자 그만 깊은 병세를 얻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직 창창하신데 이렇게 꾀병을 부리시기가 있나요? 애써 웃음 지으며 농 아닌 농을 섞어 말하는 소담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소담은 자신의 친어미가 아닌 이 미봉댁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담은 본디 몰락 양반의 출신으로 훈구파의 인사였던 소담의 아버지가 중앙정계의 혼란에 휘말려 살림 세력들에게 축출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되자 소담을 몰래 빼돌린 유모의 도움으로 겨우 그녀만이 화를 면하게 되어 멀리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졸지의 터전과 부모 가족, 친지들을 모두 잃고 갑작스레 세상으로 내던져진 소담은 양반의 여식으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왔기에 그야말로 야생의 바깥 세상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양반 가문의 배경이 사라지자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는 곱게 자란 규수가 험준한 세상을 버텨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내 비록 온갖 화를 입은 처지이나 한가로이 슬퍼할 겨를이 없구나. 일단은 목숨부터 부지하고 볼 일이야. 이대로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바로 황천의 객이 되기 알맞겠어. 그나마 소담의 천성이 묻어나고 적응력 또한 반가의 여식답지 않은 기민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양반 출신이라는 자존심을 그 즉시 내던지고 허들에 시리며 품삯팔이며 손에 들어오는 일은 닥치는 대로 주워 담으며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서투른 솜씨와 쉽게 고갈되는 체력의 탓으로 한때는 제 발 아래에 내려보던 평민계급의 자들에게 험한 욕지기를 들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지만 어찌되었든 복수며 책이며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나서야 생각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담이 세류에 몸을 싣고 여기저기 떠도는 생활을 하던 와중 우연찮게 흘러든 곳이 이곳 다산골이었고, 주막에서 식모자리를 알아보며 기웃거리고 있던 소담을 때마침 지나가던 미봉댁이 발견하여 제 집으로 들이게 된 것이었지요. 소담이 지내고 있는 다산골은 고을 이름에 걸맞을 만큼 풍요로운 출산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치고는 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 노동력 또한 모자람이 없는 곳이었어요. 다산골에는 네 집에서 산통이 시작됐다 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받아내던 솜씨 좋은 산파가 있었는데, 그 산파가 바로 미봉댁이었습니다. 미봉댁 역시도 어린 나이에 조실부모하여 홀로 자라본 경험이 있었기에 우연히 마주친 소담을 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거지몰골의 소담을 집으로 데려온 미봉댁은 그녀의 시시콜콜한 사정은 따지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담이 힘든 사연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지요. 때마침 산통이 시작된 산모들이 많아져 일손이 부족하기도 하였기에 그렇게 미봉댁에 기거하며 산파일을 도우며 살게 된 소담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되니 어느덧 두 사람의 시간은 지체 없이 흐르고 흘러 여리고 어리던 소담도 어느새 훌쩍 나이를 먹은 처자가 되었고, 그러는 동안 오랜 기간 소담을 걱정하며 병석에 누워있던 미봉댁은 끝내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를 거두어 그간 돌봐주시는 애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부디 황천에서는 아무런 걱정이랑 말고 편히 쉬고 계시기를. 미봉댁의 장례를 융숭이 치른 소담은 자연스레 미봉댁의 일을 이어받아 다산골의 산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꽃다운 나이가 무르익어도 시집갈 생각 하나 없이 자신을 보살펴준 미봉댁의 명맥을 잇는 것만을 중히 여길 뿐이었지요. 장성한 소담은 얼굴 전반에 차가운 기운이 돌고 어린 나이서부터 많은 일을 겪은 탓에 말투는 조금 쌀쌀맞았지만 백옥처럼 고운 낯빛에 그 이목구비 또한 단정했어요. 특히 여느 여염집 안악들과는 달리 허리가 매우 잘록하여 마을 사내들의 눈길을 한 몸에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담에게 그들의 시선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간섭일 뿐이었지요. 간혹 밖으로 외출이라도 나갈 때면 눈을 바닥에 내리깔고 다녔고, 누군가 소담에게 말이라도 건네면 예와 아니요 식의 단답형 대답만 쌀쌀맞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희한하게도 마을의 사내들에게는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해 소담의 집은 늘 그녀와 혼담을 맺고 싶어하는 사내들의 시주를 받은 매파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보게, 소담 처자 집에 있는가? 돌아가셔요. 일 없습니다. 시집 같은 것은 가고 싶지도 갈 생각도 없으니 그리 아셔요. 매파가 들이닥쳐 혼담의 이야기라도 꺼낼라 치면 소담은 등을 떼밀며 매파를 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처럼 소담이 꽉 찬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으려는 연유가 있었어요. 미봉댁의 배려로 그녀의 집에 자리를 잡은 뒤로 그녀를 따라 산파일을 도우며 아이를 받으러 다니기를 수년째 지내다 보니 수많은 여인들이 출산을 위하여 버선을 제 입에 물고는 온몸에 굴다란 생땀을 쏟으며 몇 날 며칠 산통에 시달리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성장했던 소담이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다가 불의의 화를 입는 것 또한 심심찮게 보았기에 이 모든 사달을 만든 장본인인 남정네들, 사내는 모두 짐승과 같은 야만스러운 존재이며 상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소담의 가슴에 깊게 박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잠깐의 여흥 뒤에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인들은 야음이 찾아오면 바보같이 사내와의 통정을 포기할 줄을 몰라
또다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는 것인가? 다산골 최고의 철옹성인 소담이 이렇게 단단한 수비벽을 치고 산에 보기를 돌멩이처럼 대하였지만 굳게 닫힌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우물을 탐하려는 짐승들은 항시 있기 마련이었으니 다름 아닌 다산골 천하의 한량으로 통하고 있던 오진사였습니다. 오진사는 흡사 혀에 꿀을 바른 것과도 같은 미끈거리는 말솜씨와 장깨로 그가 점찍 얻은 여염집마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린다는 망측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쫓아다니던 장안 최고의 한량이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소담이라는 이름의 산파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와 잘 알고 있지. 듣던 대로 굉장히 오묘한 매력을 풍겨대는 신비로운 여인이로고. 그러나 그 냉랭하고 철두철미하게 사내의 접근을 막아서는 태도가 가히 국경 성문에 걸어둔 빗장만큼이나 단단하고 굳게 걸려있다는 후문이던데. 이거 오래간만에 또 무적행에 처박아둔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며 나를 용서숨치게 만드는구나. 오진사는 자신의 턱을 쓸어만지며 소담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매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어찌하면 그녀에게 주술처럼 잠겨져 있는 사내에 대한 깊은 거부감과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 다산골 골목어귀에 걸터 앉아 한참을 곰곰 생각에 잠겨있던 오진사가 자신의 무릎을 탁 치곤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얼씨구나. 아무래도 그 할멈에게 손을 벌리면 되겠구만. 오진사는 도포자락이 휘날리도록 발걸음을 놀려 다산골 경계 끝의 산자락 외딴 집에 혼자서 기거하고 있는 노파 염씨의 집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산자락 안쪽에 집을 둔 염씨는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은 채 홀로 유유자적 지내고 있는 마을 경계의 고령자 중 한 명이었지요. 이 염씨에 대한 신변이나 사연에 대해선 알려져 있는 바가 많이 없었던 다소 수수께끼에 쌓인 인물이었어요. 다산골 쪽과는 왕래가 크지 않아 다산골 주민 중 노년층을 제외한 대다수는 이 염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진사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가파른 산을 헤쳐오느라 제 집 앞에서 숨을 몰아쉬며 벌레를 씹은 얼굴이 되어 있는 오진사를 발견한 염씨가 빈정거림에 물이 오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시오? 한량 중에 한량이신 오진사 나으리 아니시오? 해가 서쪽에서 뜬단 말인가? 어인일로 오진사 나리께서 이 늙은 쇠뇌 누추한 거처까지 이리 몸소 찾아오셨소? 오진사는 대답 대신 땀을 닦으며 싱긋이 웃었지요. 그리고는 대뜸 도포자락에서 두툼한 엽전꾸러미를 꺼내서는 염씨의 손에 덥석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원참, 그 표독스러운 혓바닥은 여전하시구려.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좀 와서 그 귀 좀 빌려줘 보시오. 염노파가 나를 좀 도와야 할 일이 있소이다. 내 이번 것만 잘 해주시면 넉넉하게 한 번 더 셈을 치러주겠소. 이튿날 저녁 나절, 누군가 밖에서 소담의 집 살인문을 두드리며 요란을 떨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던 소담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밖으로 나와 보니 노파 염씨가 헐레벌떡 애가 다른 모양새로 안절부절 중이었지요. 뉘십니까? 무슨 일이신데 해가 저무는 시각에 남의 집을. 소담이 미처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염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처자가 다산골 산파 맞는가? 나 좀 제발 도와주시게. 시집간지 얼마 되지 않은 딸애가 배가 차올라 보름 전쯤 우리 집에 요양하며 해산하러 왔는데 진통이 시작되었는지 지금 아주 난리가 났다네. 좀 서둘러 나서 주시게. 부끄럽지만 나는 홀로 칩거하며 살아온 지가 오래라 이 나이 먹도록 아이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지 뭔가. 염씨의 말을 들은 소담은 단박에 표정이 바뀌며 출산 준비 물품들이 들어있는 손보따리를 빠르게 싸들고는 외쳤지요.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앞장서셔요. 따님 상태가 그러하다면 지체하고 있을 여력이 없는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하여 소담은 염씨의 안내를 받아 산허리를 돌아 산자락에 위치한 외딴 집까지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산중에 홀로 지내던 노파 염씨와는
그간 일면식도 없었기에 산기가 찾아온 딸이 있다는 염씨의 말에 산부가 걱정되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따라 나선 것이었지요. 이윽고 염씨의 집에 도착하여 살인문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는 통증에 잔뜩 지쳐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째 산부의 목소리가 가득 잠기고 영탁한 것이? 어서 서둘러야겠습니다. 할멈은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준비해 주시고. 노련한 움직임으로 염씨에게 이것저것 주문을 하며 산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던 방 안에 들어선 소담은 칠흑처럼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을 확인하고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어 말을 이었어요. 아니, 일이 어두워서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첩첩산 중이라 빛이 전혀 닿지를 않으니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산모를 돌보려면 최소한 뭔가 좀 보여야 일을 시작할 터인데. 애타는 자신의 외침에도 어쩐 일인지 염씨가 대답이 없자 소담은 염씨를 채근하며 다시 한번 소리쳤지요. 저기 할멈, 넋놓고 그리 계시면 어찌합니까? 따님은 지금 한시가 급하단 말입니다. 촛불이라도 좀 켜시든가 아니면 호롱불심지라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염씨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추같이 귀한 물건은 없고 호롱불심지도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내 밖에서 찾아볼 터이니 일단 손으로 더듬어가며 시작해 보시게. 아, 산파 양반이야 하도 많이 받아보았으니 손에 이거 있지 않은가? 불을 밝힐 것을 찾아본답시고 나간 염씨를 뒤로하고 출산통의 신음소리만 가득한 컴컴한 방에서 소담은 더듬더듬 방바닥을 짚어가며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산부를 찾아냈습니다. 자, 나는 다산골 산파로 있는 사람입니다. 출산을 돕기 위해 왔으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셔요.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부터는 바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그간의 경험과 노련미로 소담은 손끝에 신경을 집중하여 산부의 배 부위를 찾아 쓰다듬었습니다.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헌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산부의 배가 출산을 앞둔 사람치고는 그닥 부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소담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부의 호치마를 주섬주섬 걷어올렸습니다. 산부의 허벅지가 손끝에 느껴졌고 이윽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숲풀 속에서 부드럽고도 생경하니 물컹한 감촉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소담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니, 벌써 아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방안이 칠흑이니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확인할 길이 없네? 할멈, 불을 밝힐 것은 아직이요? 서둘러 주셔요. 소담이 다급하게 염씨를 부르며 허리를 굽혔으나 방 밖에서는 감감무소식이었지요. 아니, 어찌 저 따위 어미가 다 있나 그래? 제 여식의 출산인데 저리도 무심하다니? 그리 생각하고는 혀를 차며 이맛살을 찌푸린 소담은 어쩔 수 없이 손끝에 더욱 신경을 집중하여 그간 몸으로 다져온 감각들을 총동원해 아이를 받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헌데 아까부터 어쩐지 산부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촉진을 한 이후로 대체 내 기분이 어찌 이러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신묘한 기분이 되니 연유를 알 길이 없어. 참으로 요상하구나. 이날 이때까지 소담이 제 손으로 받아본 아기가 수도 없거늘 이번의 아기는 참으로 신통하고도 요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시커먼 어둠 속의 방 안에서 감각에만 의지한 채 소담이 산부의 허벅지와 숲풀 사이를 헤집고는 한껏 용을 쓰며 손을 놀려 아이를 덥석 쥐어들자 마치 번개가 직격으로 내리치기라도 하듯 소담의 온몸을 짜릿하니 불꽃으로 휘감는 듯 훑는 것이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담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타고 흘렀습니다. 온몸은 불덩어리가 되어 잔뜩 상기되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아기를 만지던 소담은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축축히 만져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아이의 어느 부위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것이었지요. 아기의 머리 부분이라기엔 턱없이 작고 아기의 손이라고 하기엔 또 손가락이 하나도 만져지질 않았습니다. 양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듬뿍 묻어 소담의 손 안에서 미끈미끈대며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는 이 부위는 도통 신기하기 짝이 없는 형태와 일찍이 소담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촉감이었지만 희한하게도 그 온도만큼은 타는 숯마냥 뜨거웠습니다. 이 손으로 만져도 저 손으로 만져도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와중 소담은 점점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연유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산부가 몸을 쓱 움직여 소담에게 다가섰습니다. 칠흑의 어둠 속에서 산부의 손에 이끌린 소담은 마치 비몽사몽과도 같은 형세가 되어 도대체 아까부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소리만을 중얼거리며 눈을 지그시 감고 방바닥에 몸을 뉘기에 이르렀지요. 이 어두운 방에서 소담의 손에 맡겨져 있던 염씨의 딸이자 산부. 아니, 염씨를 매수하여 1년에 잘 짜여진 각본을 토대로 산부인 척 누워 있었던 산에 오진사의 계략이 먹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간 한 번도 사내의 대들보를 경험해 본 적 없던 소담이 칠흑의 공간 속에서 그 신묘한 절구대를 처음 손으로 느껴본 감각은 그녀를 어지럽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그리고 오진사는 표독스러움이 모두 빠진 채 바닥에 누워있는 소담을 놓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소담의 달뜬 옥굿을 구르는 소리가 산천을 뒤덮었고 제 몸에 일어난 불같은 변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소담은 자신도 모르게 두 팔로 오진사의 등을 감싸 안았지요. 그렇게 혹독하고도 짜릿한 폭풍이 지나갔고 한동안 까무러치듯 어두운 방바닥에 누워있던 소담이 이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에는 노파 염씨도 아이를 출산하려던 산모도 그리고 오진사도 없는 고요한 밤 공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담은 천천히 치마끈을 정리하며 방을 나서 바깥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야음이 짙게 깔린 산천의 차갑고 명쾌한 공기가 소담의 코밑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한번 슥 쓰다듬으며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들어올린 소담은 부끄러움과 신비로움이 묻어있는 표정을 하고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아녀자들이 산통으로 까무러칠 때는 치더라도 이 맛을 잊지 못해 그렇게도 통정을 나누며 아이를 가지는 것이었구나. 오진사의 계략 덕에 느즈막이 음양하빌의 커다란 이치를 깨닫게 된 소담은 어쩐지 시원섭섭해진 모습이었으나 산자락을 내려오는 그 발걸음만은 몹시도 경쾌해진 모습이었지요. 그날의 소동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훌쩍 흐른 뒤 소담은 사내를 멀리하던 버릇을 고치고 고을의 건실한 사내를 맞아들이는 일에 소홀치 아니하여 인생의 행복을 함께해줄 반려를 만나 해로하게 되었으니 고을의 사내들은 소담의 혼인 소식에 눈물을 훔쳤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었답니다. 한편 그날 소담에게 잊지 못할 별세계를 선사해 주었던 오진사는 드디어 목표로 하던 소담의 굳게 닫힌 성벽을 장깨로 열어젖힌 것에 막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다 못해 어깨에 힘을 싣고 잔뜩 기뻐하느라 염씨의 집에서 고을까지 하산하는 동안 험한 산세를 주의하지 않았지요. 제 발걸음에서 방정맞음을 주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변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만 천길 낭떠러지를 피할 길 없이 실족하여 불기에 객이 되고 말았으니 고을에서는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한량 오진사에 대한 소문만이 무성하였으나 끝끝내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는 후문이 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내 팔자 명부에는 과거 읍제가 쓰여 있지 않은 모양이로구먼. 이번 주제 문제는 그리도 수월했다 하던데 나는 어찌하여 이리 낙방에 쓴 잔을 마시고서는 또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인가. 한양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을 경계 고갯마루에서 이초 씨가 신세 한탄을 푸지게 하며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과거에 낙방하여 크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입신양명을 하지 못해 기울어져가는 가세가 걱정된 나머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매번 낙방만 하는 과거 공부만 붙들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나를 믿고 별 볼 일도 없는 집안으로 시집 온 내 색시를 위해서라도 글 공부는 잠시 치우고 먹고 살 국립부터 해야 되겠구나. 그는 자신의 새색시를 볼 면목이 없어 내키지 않는 걸음을 애써 옮기며 마음을 다잡고 길을 재촉했어요. 고향 땅을 밟은 이초 씨는 30리 밖에서 제일 부자인 천석군 부자 조참봉 댁에서 가내 살림을 돌봐줄 집사를 새로 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불이 나게 달려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부디 자신을 집사로 채용해달라 읍소하였지요. 이초 씨의 사정을 들은 조참봉은 선뜻 그를 받아들여 그가 집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게 된 이초 씨는 한숨 덜었다는 마음에 안도하였으나 문제는 집에 홀로 남아있을 새색시였습니다. 집사람은 무릇 세경을 주는 집에 숙식으로 기거하여 모든 살림 전반을 돌봐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30리 밖이나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왕래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자신의 초가 삼간에 혼이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신부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는 것은 너무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자신을 믿고 혈혈단신으로 시집온 마음씨 곱고 아리따운 새색시에게 변고라도 생기면 절대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그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거듭하던 이초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윗집 이모님을 불러서는 얼마간의 양식과 품삯을 줄 터이니 자신의 새색시와 함께 지내달라 부탁했습니다. 조촐하게 짐보따리를 꾸리고 조참봉 댁으로 떠나는 날 아침, 이초 씨를 배웅 나온 새색시는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제 옷구름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면서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첩이랑 걱정 마시고 부디 몸성이 지내셔요. 소첩은 이 집에서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며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부인, 내 참으로 부인을 볼 면목이 서질 않는구려. 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여 이리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기왕지사 마음을 굳혀먹은 김에 내 조참봉 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온 세경으로 가세를 일으켜 부인을 호강시켜 주겠소이다. 잠시만 꾹 참고 기다려 주시오 부인. 이초 씨는 곱디고 온 자신의 새색시를 놓고 가려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 조참봉 댁으로 향했습니다. 내 평생 해온 일이라고는 책을 붙들고 과거 공부나 하던 것이 다인데 과연 내가 집사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생전 처음 해보는 남의 집 세경살이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이초 씨가 막상 조참봉 집에 들어가 업무를 배우고 보니 크게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참봉이 필요에 보내야 되는 서찰을 이초 씨가 기가 막힌 필체로 대필해 주거나 곡간의 장부를 만들어 곡식의 재고를 기록하고 소작농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내어줄 세경을 정리하는 일, 그 정도가 하는 일의 전부였지요. 힘을 써야 되는 일은 조참봉 댁 머슴들을 시켜부리면 되었고 조참봉의 인품이 빠지는 데가 없었기에 이초 씨를 대접하는 일에도 전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세경 또한 제법 넉넉하게 챙겨주었기 때문에 이초 씨는 왜 진작 집사일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조참봉의 배려로 한 달에 사흘 정도는 자신의 집으로 들러 새색시를 보러 갈 수도 있었지요. 어느덧 얼말이 되어 휴가 전날이 되자
조참봉댁 행랑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이초 씨가 아내의 얼굴을 볼 생각에 설레이다. 날이 밝자마자 뜬 눈으로 내달려 한 걸음에 집까지 도착했습니다. 부인, 어디 계시오? 내가 왔소이다. 서방님, 오셨어요. 부엌에서 아궁이에 군부를 지피던 새색 씨가 이초 씨의 외침에 반갑게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부인이 보고 싶어. 내 간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소. 한 달간 잘 지내셨소이까? 얼굴이 어찌 이리 야위었소? 서방님 얼굴이 더욱 안 드셨습니다. 남의 집 세경살이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건만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계시는지요? 오래간만에 서로를 본 두 사람은 감격에 겨운 채 얼싸안으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자마자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애틋한 시간이 이어지고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며 눈물을 닦아내니 이초 씨는 문득 아리따운 새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고 자신의 춘심이 우뚝 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느껴본 코끝을 간지럽히는 아내의 분내음은 이초 씨의 눈앞을 어지럽게 하기에 충분했답니다. 부인,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려. 내 그간 부인을 품에 들이고 싶어 어찌나 곤욕을 치렀는지 말하자면 아주 끝도 없을 것이오. 자, 쇠불도 당김에 빼라 했다고 어서 이리 들어오시지요. 어머, 서방님, 이모님이 옆방에서 아직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어떠소이까? 소리만 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볼을 발갛게 물들이며 수줍어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끌고 이초 씨는 뛰듯이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그대로 아내를 와락 껴안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에 이르렀지요. 새어나오는 소리가 옆방에 들릴세라 새색 씨는 홍당무처럼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는 우누지정으로 치닫는 하빌에 육신을 내던졌습니다. 단꿀 같은 3일의 시간은 어찌 이리도 빠르게만 지나가는지 아리따운 새 신부와 한데 엉켜 단꿀 같은 사흘을 보내고 조참봉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눈에 밟히는 새색 씨를 애써 뒤로하고 조참봉의 집으로 돌아와 집사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던 이초 씨. 그렇게 애틋하게 세경살이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조참봉이 생일을 맞아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내진미가 끊임없이 나와 차려놓은 상다리가 휘어져라 잔치를 열었지요. 이초 씨도 행랑채 아래 한켠에서 푸짐한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탁배기를 몇 잔 들이켜고 숟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으려는데 이초 씨는 그만 왈칵 목이 메어왔습니다. 부잣집 생일상에 오른 각종 진미를 보니 나의 지긋한 이모와 허름한 방에 단둘이 앉아서는 나물과 보리를 한데 끓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제 신부 생각이 든 것이지요. 나 혼자 이 귀한 음식들을 먹으려니 아내 생각에 가슴이 미어져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구나. 내 도저히 아니 되겠다. 이초 씨는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동안 후딱 집에 다녀올 짝정으로 상에 오른 음식을 주섬주섬 보따리에 쌓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맛난 음식을 보고 기뻐할 아내 생각에 집으로 향하는 30리 길이 구름배에 돛을 단 듯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윽고 집에 도착한 이초 씨가 살인문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활짝 열고 아내를 부르려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그 조신하고 얌전하던 새색 씨가 흐트러진 몸으로 자는 듯 누워있고 웬 사내 하나가 제 바지춤을 붙잡고 막 큰일을 치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내 이놈 무슨 짓이냐? 그 꼴을 보고 눈에 불꽃이 튄 이초 씨는 당장에 낫을 치켜들고는 사내를 요절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교교한 달빛을 받아 퍼렇게 빛나는 낫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제 머리를 바닥에 쳐박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난리통에도 기절한 듯 누워있는 새색 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초 씨를 외면하기라도 하는 듯 미동조차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이초 씨는 다리에 힘이 쫙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와 누굴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부족한 탓이로다. 일찍이 내 과거에 급제하여 가세가 기울지 않았으면 색시를 이리 혼자 두어 이런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터인데. 이초 씨는 굵은 눈물을 떨구다가 이내 시퍼런 낯을 들어 사내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간부를 눈앞에서 목격한 이상 네 놈을 요절내어야 마땅하겠으나 내 오늘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허나 한 가지의 조건이 있으니 내 색시를 데려가서 한평생 부족함 없이 호강시켜주겠노라 약조하거라. 사내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매 반드시 약조를 지키겠소. 사내의 다짐을 들은 이초 씨는 낫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길로 사내에게 신부를 맡기고는 눈물을 흩뿌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초 씨의 색시를 탐하려던 사내는 사실 고을에서 주색 잡기에 흠뻑 빠져있던 청년 칠배였습니다. 칠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초 씨의 새 신부를 본 뒤 그녀의 미색에 홀딱 반해버렸지요. 그날부터 이초 씨가 집을 비울 때면 이초 씨네에 찾아가 온갖 사탕발림의 말로 새 색시를 꼬드겼습니다. 금전이면 금전, 먹거리면 먹거리, 각종 부귀영화와 안락함이 보장된 편안한 자리 등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녀를 구워 삶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초 씨만을 바라보며 정절을 칼같이 여기던 새색 씨는 칠배의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칠배는 새색 씨와 함께 지내던 이모에게 전대를 건네주며 그녀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은밀히 요청하였고, 돈에 눈이 먼 이모는 그날 밤 새색 씨와 탁배기를 나누며 그녀가 과음하게 만든 후 그렇게 칠배에게 판만 깔아주고는 칠배가 건네준 전대를 가지고 멀리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잔뜩 흥이 오른 칠배가 정신을 잃은 새색 씨에게 막 일을 치르려던 찰나에 때마침 이초 씨가 집에 당도하여 상황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칠배는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자 퍼뜩 정신이 들어서는 그 길로 색시를 깨워 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지요. 망나니 같던 제 아들 칠배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미가 그에게 버럭 불호령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못난 녀석아! 이초씨란 분이야말로 참으로 의인이로구나. 천인공로할 짓을 저지른 너를 이 색시와 혼인시킬 수는 없는 법. 이 색시는 오늘부터 나의 딸로서 성심을 다해 보살필 것이니 너는 색시에게 일절 접근하지도 말거라. 잔뜩 풀이 죽어버린 제 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며 그의 어미는 색시를 따뜻히 맞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사계절이 돌아가며 바뀌기를 10번,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업무를 보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뱉던 나주고을의 현감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세월이 앉은 얼굴로 그리움이 잔뜩 배어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갖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현재 현감직에 앉은 이초 씨였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스산한 것이 부인 생각이 더욱 간절하구나. 부디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고 있으면 좋으련만. 그날 이후로도 단 한시도 제 아내를 잊은 적이 없었던 이 영감이 달빛에 그려지는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따금 아내의 행방을 찾아 나서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아내에 대한 못내 미안한 감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이 영감이었지요. 그렇게 시름이 깊어가던 이 영감에게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귀부인 곁에는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함께였지요. 현관 앞에 당도한 기부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느 날 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해년 4월에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밤이었습니다. 기부인이 꺼낸 한마디에 이 영감은 화들짝 놀란 얼굴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날은 바로 조참봉의 생일 잔칫날, 아내에게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이것저것 싸들고 제 집으로 달려갔다. 제 아내와 정분을 내던 괴양 같은 사내에게 아내의 부귀영화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던 잊을 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기부인이 바로 그날 제 아들의 허물을 나무라고 새색 씨를 딸로 받아들였던 칠배의 어미였던 것입니다. 이 영감의 표정을 본 기부인은 그간의 자초지종을 모두 고하였고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보 같은 내 아들놈은 천지신명이 도와 정신을 차렸고 그 이후 제 머리를 밀어버리고는 출가하여 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놈이 잘못 꿰어놓은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수소문하여 나으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제 색시를 오해하며 오명을 씌운 채 떨어져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은 geb니다. 두 사람 간의 교접이 일어나기 전에 나리께서 당도하셨으니까요. 그날 신부는 이미 본래의 지아비에게 씨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부인이 자신이 데려온 사내아이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 인사를 올리거라. 너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시란다. 기부인이 말해준 모든 사실을 듣고 아이를 본 이영감은 눈물을 쏟으며 뛰어내려가 자신의 아들을 와락 껴안았지요. 그날 밤 이후로 이런 흉사가 생긴 것은 모두 가난한 자신의 탓이라 여긴 이영감은 악에 바쳐 글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급제 이후로도 제 색시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새 장가도 가지 않은 채 10년의 세월을 보낸 터였습니다. 아버님? 참으로 저희 아버님이신가요? 제 아들을 끌어안고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이영감을 보며 기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로 받아들인 나리의 색시 역시도 여전히 나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라 이 긴 시간 동안 엇갈려 버렸지만 이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다시 봉합하셔야지요. 그리하여 이영감과 재회하게 된 그녀의 색시는 재결합을 하여 지난 세월 서로가 떨어져 지낸 시간들을 고상이라도 받듯 제 아들과 함께 다시 찾은 행복을 만끽하며 오래도록 원앙금술을 자랑하고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